남편과 시어머니는 쪽지 한 장을 남기고 바다로 떠나버렸다. 이 폐물은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남편의 할머니는 이틀 동안 물 한 모금, 음식 한 술도 먹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었다. 내가 막 구급차를 부르려 할 때 할머니의 차가운 손가락이 내 손목을 꽉 움켜쥐었다. 의사는 필요 없어. 장롱 밑을 보게. 그러면 저들이 왜 곧 내게 자비를 구걸하게 될지 알게 될 거야. 독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기 전에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러분이 계신 곳을 알게 되면 우리 공동체가 더욱 가깝고 생생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헤드라이트가 어둠 속에서 익숙한 담장을 비추었다. 서연우는 차의 시동을 껐다. 그녀는 몇 초간 차가 식어가는 차 안에서 그저 앉아 있었다. 자신의 집을 바라보았지만 어쩐지 지금은 낯설고 쌀쌀맞게 느껴졌다. 현관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시어머니 최은숙 여사는 늘 자정까지는 현관등을 켜둬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부산의 불량배들이 점잖은 사람들이 방심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지금은 창문에도 문 위에도 불빛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평소에는 작은 바스락 소리에도 시끄럽게 지저대던 이웃집 개들마저 마치 다 죽은 듯이 조용했다. 10월의 동해 바람이 소금기 섞인 습기를 머금고 얼굴을 때렸다. 연우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녀는 기계적으로 재킷깃을 올렸다. 대관령의 험한 길을 4시간 동안 덜컹거리며 달려온 피로가 허리에 둔한 통증으로 전해졌다. 지훈 씨, 그녀는 가방 주머니에 늘 넣어 다니던 예비 열쇠로 문을 열며 나지막이 불렀다. 남편이 문 여는 것을 잊어버릴 경우를 대비해서였다. 어머님, 퀴퀴한 공기가 감도는 정적이 그녀를 맞았다. 평소에 나던 고등어구이 냄새도 한국 드라마가 나오는 텔레비전 소리도 없었다. 연우가 출근만 하면 남편이 채널을 돌리던 바로 그 채널이었다. 그녀 앞에서는 뉴스만 보는 척했지만 연우는 현관의 스위치를 켰다. 날카로운 불빛에 눈을 찌푸리자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슬리퍼와 낡은 바람막이만 외롭게 걸려있는 먼지 쌓인 옷걸이가 눈에 들어왔다. 공기는 며칠 동안 환기하지 않은 집처럼 무겁고 답답했다. 이 작은 사실이 첫 번째 경고음처럼 그녀의 의식을 할퀴었다. 3일 동안 그녀는 포항지사에서 송장을 대조하며 창고의 부족분을 찾아내고 품목 코드를 헷갈리고 송장을 잃어버리는 것을 천직처럼 여기는 무능한 창고 관리인과 씨름했다. 저녁마다 천장에 금이 간 싸구려 호텔방에 누워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상상을 했다. 지훈 씨가 최소한 차라도 한 잔 끓여주기를, 오는 길이 어땠는지 물어봐 주기라도 하기를. 이 작고 어리석은 꿈이 돌아오는 내내 그녀를 따뜻하게 했고 대형 트럭들이 헤드라이트를 비추는 구불구불한 고갯길에서 졸지 않게 도와주었다. 하지만 지금 바닥에 널브러진 쿠션과 빈 소주병, 그리고 그 옆에 구겨진 라면 봉지들이 뒹구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그녀는 희망이 부서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창밖의 단풍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처럼 시어머니가 눈동자처럼 아끼던 비닐 식탁보조차 깔려있지 않은 텅 빈 부엌 식탁 위에는 개 모양의 우스꽝스러운 소금통에 눌린 종이 한 장이 하얗게 놓여 있었다. 최은숙 여사가 작년에 속초에서 사와서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하던 물건이었다. 연우가 쪽지를 집어들자 손가락은 금세 학생용 공책에서 찢어낸 값싼 종이의 감촉을 알아차렸다. 한 장의 종이에 2가지 필체가 비좁게 적혀 있었다. 이나에 항상 동그라미를 그리던 지훈의 휘갈겨 쓴 글씨와 명필인 척하는 시어머니의 또박또박한 글씨. 태국으로 떠났다. 이젠 지쳤어. 저 뒤 방의 폐물은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 먹이든 말든 마음대로 하고. 1주일 아니면 2주일 뒤에 돌아올게. 연우가 자신이 무얼 하는지 깨닫기도 전에 종이는 주먹 안에서 구겨졌다. 피가 얼굴로 쏠렸다가 빠져나가며 가슴에는 공허함이, 귀에는 인형이 남았다. 폐물은 그들이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80살의 윤희수 할머니를 부르는 말이었다. 동네 병원 의사들은 혈관성 치매와 우반신 마비로 인해 1급 장애 판정을 내렸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연우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식탁 모서리를 붙잡았다. 만약 지훈과 그의 어머니가 그저께 떠났고 부산에서 서울을 경유해 방콕으로 가는 비행이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린다는 버스에서 본 광고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마비된 노인이 물 한 모금, 음식 한 술도 없이 잊혀진 물건처럼 답답한 방에 갇혀 이틀을 보냈다는 의미였다. 연우는 가방을 더러운 바닥에 내던지고 뒤 방으로 달려갔다. 문지방에 발이 걸려 비틀거리며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문은 밖에서 빗장으로 잠겨 있었다. 나오지 못하도록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녀는 쇠빗장을 잡아당겼다. 피부에 하얀 자국이 남을 정도로 세게 잡아당기자 손바닥이 아려왔다. 문을 활짝 열자 무겁고 시큼한 냄새, 묵은 공기, 그리고 이름을 붙이고 싶지 않은 역겹고 끔찍한 무언가가 얼굴을 덮쳤다. 방은 작고 음울했다. 푹 꺼진 철제 침대, 칠이 벗겨진 낡은 장롱,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건설용 테이프로 막아놓은 유일한 창문. 시어머니는 바람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은 창문을 여닫는 것이 귀찮았을 뿐이었다. 매트리스 위, 모서리에서 솜이 삐져나온 얇은 이불 아래에는 뼈가 얇아진 피부를 뚫고 나올 것처럼 앙상한 몸이 누워 있었다. 너무나 미동도 없어서 첫 순간 연우는 자신이 늦었다고 생각했다. 세상에, 그녀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으며 숨을 내쉬었다. 딱딱한 바닥에 무릎이 찌이는 아픔도 느끼지 못했다. 세상에, 할머니. 그녀는 할머니의 차갑고 깃털처럼 가벼운 손을 잡았다. 얇아진 피부 아래로 푸른 혈관이 비쳤다. 희미하고 겨우 감지할 수 있는 맥박이 느껴졌다. 너무나 느려서 박동과 박동 사이에 영겁의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았다. 할머니의 입술은 탈수로 갈라지고 하얗게 변해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고 푹 꺼진 뺨은 광대뼈를 도드라지게 했다. 숨소리는 너무나 미약해서 얼굴 가까이 귀를 대야만 들을 수 있었다. 연우가 부엌과 방을 오가며 컵에 담은 따뜻한 물을 말라붙은 입술에 숟가락으로 한 방울씩 흘려넣는 동안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할머니가 살에 들리지 않도록 서두르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젖은 수건으로 아기를 닦아주듯 조심스럽게 몸을 닦아주고 자신의 여행 가방에서 꺼낸 깨끗한 잠옷으로 갈아입혔다. 침대에 있던 옷은 더럽고 축축해서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치밀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녀는 단 한 가지만 생각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감히? 내가 어떻게 5년 동안, 길고 긴 5년 동안 그들을 믿었을까? 월급 500만 원 중 350만 원을 그녀는 매달 지훈에게 주었다. 간병인 비용, 국산 약값, 치료식 비용으로. 알잖아. 그는 끝없는 동영상을 스크롤하며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할머니 돌보는데 돈이 들어. 간병인이 250만 원을 원하고 기저귀에 약값까지. 여긴 부산이야. 다 비싸. 서울하고 달라. 그녀는 믿었다. 믿고 싶었기 때문에. 그게 더 쉬웠기 때문에. 한때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혹은 사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우는 휴대폰을 꺼내 젖은 눈을 손등으로 닫고 119를 누르기 시작했다. 그때 가늘고 마른 손가락이 갑자기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하마터면 휴대폰을 놓칠 뻔했다. 의사는 필요 없어. 목소리는 오랜 침묵으로 쉬어 있었지만 절대적으로 명료했다. 어눌한 중얼거림도 뭉개진 발음도 텅 빈 눈빛도 아니었다. 연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활짝 열린 윤희수 할머니의 눈과 마주쳤다. 창밖의 10월 바다처럼 차가운 녹회색 눈동자가 너무나 날카롭게 그녀를 꿰뚫어 보아서 등골이 오싹했다. 할머니, 그녀가 속삭였다. 제 말이 들리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 들린단다. 얘야, 드노파가 대답했고 그녀의 입술이 비틀리며 미소 비슷한 것이 떠올랐다. 지난 3년간 연우가 보아왔던 흐릿한 표정과는 전혀 다른 불길하고 포악한 미소였다. 문을 빗장으로 잠그고 커튼을 쳐서 거리에서 빛이 안 들어오게 해. 하지만 의사가 필요해요. 이틀이나 물도 못 드셨잖아요. 돌아가실 뻔했어요. 문을 잠그라고 했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죽어가는 사람의 부탁이나 애원이 아니라 명령에 익숙한 사람의 목소리로 내뱉은 지시였다. 연우는 생각할 틈도 없이 따랐다. 그 목소리에는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권위적이고 절대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빗장이 철컥 소리를 냈고 커튼이 창문을 가리자 방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빗줄기만이 더러운 바닥에 희미한 선을 그렸다. 장롱, 할머니가 말했다. 그녀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벽에서 밀어내. 그 밑에 다른 것들보다 색이 밝은 바닥 판자가 있을 거야. 그걸 들어 올려. 거기에 뭐가 있는데요? 연우가 물었지만 이미 장롱으로 다가가 모서리를 잡고 있었다. 보면 알아. 시키는 대로 해. 그녀가 무거운 가구를 끌자 손이 떨렸다. 가구 다리가 리놀륨 바닥을 긁으며 하얀 자국을 남겼다. 정말로 약간 다른 색조의 판자가 있었다. 나중에 교체한 것처럼 가장자리에 거의 보이지 않는 틈이 있었다.
연우는 차 열쇠로 판자를 들어 올리다가 손톱이 부러졌다. 얕은 공간 안에는 뚜껑에 희미하게 사탕 그림이 그려진 낡은 양갱 깡통 상자가 있었다. 이리 빨리 가져와. 안에는 붉은 먹으로 한자가 쓰인 어두운 색의 유리병들과 상표가 없는 검은색 무광 캡슐이 들어있는 블리스터가 있었다. 딱정벌레처럼 생긴 캡슐이었다. 연우는 할머니가 뻣뻣하지만 확신에 찬 손가락으로 병 하나를 여는 것을 보았다. 말이 저절로 입에서 터져나왔다. 이게 뭐예요? 마약이에요. 밀수품이에요. 하얼빈에서 온 강장제야. 노파가 병을 입으로 가져가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웃음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30년 전에 내게 빚을 진 중국인 의사의 처방이지. 독도 아니고 마약도 아니야. 그저 아주 비싸고 아주 효과적인 전통 약재일 뿐이야. 인삼 같은 건데 효과가 훨씬 강하지. 비상시에 쓰려고 아껴뒀어. 지금이 바로 그 비상시야. 그녀는 내용물을 단숨에 마셨다. 쓴맛에 얼굴을 찡그리자 이마에 깊은 주름이 잡혔다. 그리고는 베개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연우는 옆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휴대폰을 가지러 달려가야 할지, 도움을 청해야 할지, 아니면 그저 노파가 자기 팔에 안겨 죽지 않기를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지. 15분인지 20분인지 시간이 흘렀다. 그녀는 시간 감각을 잃었다. 할머니의 호흡이 깊고 고르게 변했다. 밀랍 같던 뺨에 천천히 혈색이 돌아왔다. 희미하지만 눈에 띄는 홍조가 마치 피부 아래로 생명이 주입되는 것 같았다. 노파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고 팔꿈치를 구부렸다가 마침내 눈에 띄게 힘을 주며 베개 위로 몸을 일으켜 침대 머리맡에 기댔다. 앉아라. 이 그녀가 마디 굵은 손가락으로 침대 가장자리를 가리켰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 내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 넌 진실을 알아야 해. 연우는 마치 깨어날 수 없는 이상한 꿈속으로 빠져든 기분으로 앉았다. 2년 반 동안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확고했고 뚜렷한 쉰소리가 났지만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2년 반 동안 난 연기를 했어. 마비, 치매, 무력함. 그 모든 게 연극이었어. 연우야.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단 한 명의 관객을 위한 공연이었지.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래. 3년 전에 가벼운 뇌졸중이 있었던 건 사실이야. 거짓말은 안 해. 하지만 6개월 만에 완전히 회복했어. 손가락 끝 하나까지. 이 약은 그냥 이틀 동안 물 없이 지낸 후에 기운을 차리기 위한 강장제일 뿐이야. 이게 없었으면 하루는 더 누워 있었겠지? 개인 병원의 의사가 좋은 사람인데 예전에 내가 곤경에서 벗어나게 도와준 적이 있거든. 그가 필요한 진단서를 떼어주고 동네 병원의 진단을 확인해줬지. 그리고 난 누워서 모든 말을 듣고 모든 눈빛과 몸짓을 기억했어. 하지만 왜요? 연우가 속삭였다.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다. 왜 그런 일을? 그렇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진실을 알고 싶었기 때문이야. 내가 정말로 무력해졌을 때 누가 나를 돌봐줄 것인가? 누가 내 유산, 내 아파트, 내가 평생 모은 모든 것에 손을 대기 위해 내 죽음을 기다릴 것인가? 할머니가 비웃었다. 그 비웃음에는 무서운 무언가가, 마침내 매복에서 나온 짐승 같은 무언가가 있었다. 이제 난 알아. 그리고 그들은 그걸 후회하게 될 거야. 지훈 씨랑 어머님은 할머니가 실제로는 어떤 분인지 모르시는군요. 연우는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질문에 놀랐다. 전혀 모르지. 노파가 확인해주며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였다. 내 소중한 손주와 그 어미는 내가 정신 나간 늙은이로 죽어서 자기들에게 집을 넘겨주기만을 기다린다고 생각하지. 그들은 내게 먹다 남은 음식, 때로는 길고양이도 먹기 꺼릴 쉰죽을 주었어. 내가 집에 없을 땐 이틀 동안 내 방에 들어오지도 않았지. 난 창밖의 빛으로 시간을 샜어. 물에는 무슨 쓰레기 같은 수면제를 탔어. 내가 더 많이 자고 자기들 표현대로 징징거리고 냄새 피우는 일이 줄어들게 하려고 그랬겠지. 난 최 여사가 지훈이에게 말하는 걸 들었어. 고지야, 곧 죽을 거야. 조금만 참아. 눈물이 다시 연우의 뺨을 흘러내렸다. 눈이 따갑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뜨겁고 분한 눈물이었다. 제가 그들에게 돈을 드렸어요. 그녀는 간신히 말을 쥐어짰다. 매달 350만 원씩, 간병인 비용, 약값, 할머니 식사비로요. 알아. 다 알아. 내가 자는 줄 알고 부엌에서 너를 비웃는 소리도 들었어. 우리 바보가 또 보너스 타왔네. 제주도 비행기 표나 예약해. 후 할머니가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냈다. 너무나 똑같아서 연우는 몸서리를 쳤다.
간병인 같은 건 없었어. 연우야. 한국에서 온 약 같은 것도 전부 널 젖소처럼 짜내기 위한 거짓말이었지? 그녀는 손을 뻗어 연우의 손을 꼭 잡았다. 더 이상 아프지 않게 인간적으로 이 방에 3년 동안 없었던 온기를 담아서 자책하지 마라. 얘야. 넌 알 수 없었어. 그들은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으니까 알아챘어야 했어요. 확인하고 감시했어야 했어요. 이 집에서 나를 인간적으로 대한 사람은 너뿐이었어. 노파가 말을 가로챘고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부드러워졌다. 내가 집에 있을 땐 항상 직접 음식을 가져다 줬지. 뜨겁고 신선한 걸로. 내가 먹었는지 필요한 건 없는지 확인했어. 내가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면서도 내게 말을 걸고 손을 쓰다듬어 줬지. 난 다 기억해. 내 모든 말, 모든 보살핌을. 오직 너 덕분에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야. 연우야. 오직 너 덕분에 내가 이날까지 버틴 거라고.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눈물로 얼룩진 부은 얼굴의 젊은 여자와 더 이상 뒤방의 무력한 패물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노파. 연우는 갑자기 이 순간이 돌이킬 수 없는 분기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 강인한 눈빛의 여인이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든 이제 그들은 연결되었다. 자신들을 약하고 쓸모없다고 여겼던 자들에 맞서는 두 여자. 곧 자신들의 태국에서 돌아와 무슨 일이 기다리는지 상상도 못할 그들에 맞서서 할머니는 연우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려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는 천천히 눈에 띄게 힘을 주었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푹 꺼진 매트리스 밑으로 손을 넣어 젊은 여자를 놀라게 할 만한 물건을 꺼냈다. 새 것은 아니지만 꽤 현대적인 다른 가죽 케이스에 담긴 태블릿이었다. 저는 할머니께서 구식 폴더폰만 쓰시는 줄 알았어요. 연우가 중얼거렸다. 언젠가 시어머니가 손님들에게 우리 할머니는 이런 고물밖에 못 써요 라며 경멸적으로 보여주던 낡은 폴더폰을 떠올리며 그 전화기는 저들을 위한 거야 할머니가 비웃으며 여러 번 해본 사람의 자신감 있는 손길로 화면을 쓸었다. 그리고 이건 나를 위한 거지? 콘센트는 침대 탁자 뒤에 있고 선은 매트리스 밑에 숨겨뒀어. 저 둘이 온 집안이 떠나가라 코를 골 때 밤마다 충전했지. 대포를 쏴도 못 들었을 거야. 2년 전에 지훈이랑 그 엄마가 팔아먹을 싸구려 물건 사러 중국 칭다오에 갔을 때 기술자를 불렀어. 우리 회사 사람인데 입이 무거운 좋은 친구지. 기술자를요? 왜요? 대답 대신 할머니는 앱 하나를 열었고 화면에는 4개의 영상 그리드가 나타났다. 거실, 부엌, 복도, 그리고 마당. 보통 연기 감지기나 경보기를 설치하는 각도에서 위에서 찍은 영상이었다. 연우는 방 천장으로 시선을 옮겼다. 문 위에는 정말로 작은 상자가 하얗게 붙어 있었고 그녀는 늘 그것을 화재 경보 시스템의 일부라고 생각했었다. 카메라 쉰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카메라를 설치하셨군요. 4대의 모든 게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24시간 녹화돼. 처음 6개월은 그냥 듣고 기억만 했어. 그러다 법원이 받아들일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지. 지훈이는 내가 집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아는 줄은 꿈에도 모를 거야. 자기가 직접 내 앞에서 엄마한테 말해줬는데 엄마가 자기 폰 연결 못할 때 말이야. 난 옆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척했지.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아카이브를 누르자 연우의 눈앞에 날짜별로 정리된 수백 개의 비디오 파일 썸네일이 스쳐 지나갔다. 2년치 녹화분이야. 얘야. 2년 난 저들에 대한 파일을 모았어. 진실을 보고 싶나? 연우는 자니오라고 말하고 싶었다. 눈을 감고 다른 삶에서 깨어나고 싶었다.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고 시어머니는 그냥 심술궂은 노인일 뿐 괴물이 아닌 그런 삶에서. 하지만 대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실이 아무리 끔찍하더라도 자신이 5년 동안 살아온 거짓보다는 나았다. 첫 번째 영상은 2주 전의 것이었다. 거실. 최은숙 여사는 소파에 앉아 토크쇼 같은 것을 보며 해바라기 씨를 까먹고 있었다. 껍질은 연우가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닦던 바로 그 바닥에 뱉어냈다. 방구석.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리는 낡은 휠체어에는 윤희수 할머니가 무릎에 접시를 놓고 앉아 있었다. 접시에는 으깬죽 같은 회색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 노파에게 다가갔다. 손도 대지 않은 음식을 보고 혐오스럽게 얼굴을 찌푸리더니 갑자기 태블릿 스피커가 찢어질 듯한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처먹어. 이 늙은 꼬부랑아. 내가 괜히 만들었는 줄 알아?
연우는 최 여사가 숟가락을 움켜쥐고 할머니의 입에 음식을 거칠게 쑤셔 넣는 것을 보았다. 할머니가 살에 들려 기침하자 시어머니는 분노에 차 휠체어 바퀴를 걷어찼다. 휠체어는 뒤로 밀려나 벽에 부딪혔다. 혐오와 증오로 가득 찬 최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귀를 찔렀다. 그냥 죽어버려. 이 망할찜 덩어리야. 너 때문에 제대로 된 휴가도 못 가잖아. 맙서사. 연우가 손으로 입을 막으며 속삭였다. 맙서사. 어떻게 이럴 수가. 계속 밥. 할머니가 차분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이건 약과야. 두 번째 영상. 연우가 포항으로 출장 가기 전날. 복도 카메라. 지훈이 집에 들어오는데 혼자가 아니었다. 몸에 꽉 끼는 자홍색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은 젊은 여자가 뒤따랐다. 연우는 그녀를 즉시 알아봤고 속이 무너져 내렸다. 지훈이 전마 친구 딸이라며 병원 서류 문제로 도와주러 왔다고 소개했던 강윤아였다. 그들은 카메라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쳐 침실 문으로 사라졌다. 연우가 남편과 함께 잠들던 작년에 그녀가 보너스로 산 새 매트리스가 있는 바로 그 침대가 있는 방이었다. 그만요. 그녀는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부탁했다. 알았어요. 그만해요. 안 돼. 할머니가 잘라 말했다. 넌 모든 걸 알아야 해. 1시간 후 영상 속에서 그들은 침실에서 나와 와인 한 병을 들고 부엌에 자리 잡았다. 지훈이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10만 원짜리 바로 그 와인이었다. 카메라 마이크 성능은 훌륭했고 모든 단어가 연우의 의식에 박혔다. 윤아가 나른한 목소리로 와인을 홀짝이며 물었다. 그래서 그 재미없는 여자랑은 언제 이혼할 건데? 그리고 지훈, 그녀의 남편, 그녀가 5년의 삶과 월급에 거의 전부를 바친 그 남자가 차분하게, 심지어 나른하게 대답했다. 조금만 참아, 자기야. 먼저 저 늙은이가 죽어야 해. 그러면 내가 유산, 집, 사업 지분을 받고 그 마르지 않는 젖소를 내쫓을 거야. 솔직히 그런 수입을 잃는 게 좀 아깝긴 하겠지만 연우의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딱딱한 바닥에 꼬리뼈를 세게 부딪혔지만 아픔도 느끼지 못했다. 5년 동안 그녀는 새 스타킹 하나 사는 것도 아껴가며 죽어라 일했고 모든 것을 가족에게, 이 남자에게 바쳤다. 하지만 그에게 그녀는 그저 젖소일 뿐이었다. 영상이 하나 더 있어. 할머니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부드럽고 동정적으로 들렸다. 가장 중요한 거야. 화면에는 부엌이 나왔다. 2주 전 지훈이 식탁에 서서 연우가 시어머니가 고추장을 만들 때 쓰던 것을 기억하는 낡은 절구에 무언가를 열심히 빻고 있었다. 최 여사가 다가와 무색 액체가 든 작은 병을 건넸다. 지훈은 가루를 찻잔에 쏟아붓고 숟가락으로 저 뒷방으로 가져갔다. 그의 목소리는 다정하고 자상했다. 이제는 토할 것 같은 목소리였다. 자, 할머니, 차 한잔 하세요. 할머니가 좋아하는 따뜻한 차요. 독을 탔군요. 연우가 숨을 내쉬었다.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고 죽은 사람의 것처럼 들렸다. 진짜로 독을 탔어. 난 저들이 돌아설 때마다 화분에다 다 버렸지? 보다시피 저 화초는 죽었어. 할머니는 태블릿을 끄고 연우를 그 강인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군기 잡힌 병사처럼 허리를 펴고 싶게 만드는 눈빛이었다. 충분히 봤나? 행동할 준비는 됐나? 눈물은 마치 안에서부터 불타버린 듯 저절로 말랐다. 연우는 바닥에서 일어나 어깨를 펴고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됐어요. 뭘 하면 되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비밀 장소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다. 구식 폴더폰과는 전혀 다른 현대적이고 비싼 스마트폰이었다. 그녀는 번호를 눌렀다. 대화는 짧았다. 김 변호사님, 저 윤희수입니다. 네, 때가 됐습니다. 서류와 팀원들 데리고 9시에 기다리겠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밤새 처음으로 희미하지만 진정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자자. 내일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야. 정확히 아침 9시. 문 앞에 검은색 선팅이 된 SUV가 멈춰섰다. 밤새 거의 잠을 못 이룬 연우는 창문으로 50대 남성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뒤를 이어 검은색 터틀넥을 입은 과묵하고 기민해 보이는 2명의 건장한 젊은이가 따랐다. 윤희수 회장님 댁 맞습니까? 연우가 문을 열자 남자가 물으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김철민입니다. 회장님의 개인 변호사입니다. 회장님. 연우는 할머니를 남편의 성인 박 씨로만 알고 있었다. 이 새로운 성은 아직 풀지 못한 수수께끼의 열쇠처럼 귀에 거슬렸다.
변호사가 뒤 방으로 들어갔을 때 할머니는 이미 빗질을 하고 깨끗한 실내복을 입은 채 꼿꼿한 허리와 그 강인한 눈빛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김 변호사는 단순히 정중함을 넘어 존경심이 담긴 마치 모든 것을 빚진 사람 앞에서처럼 깊이 허리를 숙였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쁩니다. 회장님, 앉아요. 김 변호사, 연우, 너도 앉아라. 내가 어떤 집안과 엮였는지 알 때가 됐다. 다음 1시간 동안 연우는 이야기를 들었다. 주변 세상이 무너졌다가 완전히 다른 형태로 재조립되는 것을 느꼈다. 동해수산, 그녀가 수십 번 들었던 이름이었다. 지훈이 그곳의 구매 담당자로 일하며 자신의 직책을 뽐내기 좋아했기 때문이다. 강원도 최대의 수산업체, 12척의 어선, 계잡이 선단, 포항의 수산가공 공장, 수십억 원 가치의 대개 조업 쿼터. 그녀는 항상 지훈이 먼 친척을 통해 그곳에 취직했다고 생각했다. 알고 보니 그 관계는 가장 직접적인 것이었다. 그 회사를 설립하고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은 그의 친할머니였다. 이 집은 김 변호사가 비뚤어진 탁자 위에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회사 소유의 유한책임 회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박지훈 씨나 최은숙 씨는 이 집에 대한 어떠한 법적 권리도 없습니다. 남편분께서 아마 보여주셨을 등기부등본은 위조된 것, 즉 휴지 조각입니다. 그가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도 회사 소유이며 오늘 아침부로 사용 권한이 철회되었습니다. 법인 카드도 정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태국에 연우가 입을 열었다. 돈도, 차도, 그리고 곧 직장도 없이 말이직 할머니가 어두운 만족감과 함께 말을 맺었다. 바로 그 시각, 연우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회사 전문가들이 복구한 지훈의 휴대폰 카메라 기록에 따르면 그녀의 남편은 파타야의 한 호텔 수영장 선베드에 누워 칵테일을 마시며 태국 마사지 업소 목록을 훑어보고 있었다. 최은숙 여사는 이미 카카오 스토리에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사진을 올렸다. 그리고 유나는 수영장에서 마가리타 잔 너머로 지훈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카드가 차례차례 플라스틱 쓰레기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자신들이 독살하려 했던 노파가 지금 꼿꼿이 앉아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무엇이 자신들을 기다리는지 몰랐다. 다음 5일 동안 집은 연우가 변화를 따라가기 벅찰 정도로 빠르게 변모했다. 첫날 점심 무렵 미니밴이 도착했고 이에 바르고 과묵하고 신속한 작업자들이 지훈과 최 여사의 물건을 내가기 시작했다. 냄새나는 운동화, 기름때 낀 실내복, 남대문 시장에서 산 짝퉁 가방 컬렉션, 모든 것이 판지 상자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존재한 적도 없었던 것처럼. 그녀가 설거지하는 동안 지훈이 텔레비전 앞에서 뒹굴던 낡은 소파도 쓰레기장으로 향했다. 연우는 소파가 차에 실리는 것을 보며 약간의 죄책감이 드는 어두운 만족감을 느꼈다. 그 후 페인트공, 전기기술자, 배관공이 왔다. 벽은 밝은 톤으로 다시 칠해졌고 배관은 교체되었으며 새 가구가 들어왔다. 화려하게 비싸진 않았지만 오칠과 깨끗함의 냄새가 나는 진짜 원목으로 만든 튼튼한 가구였다. 할머니의 방은 완전히 개조되었다. 이제는 큰 창문, 정형외과용 침대, 에어컨이 있는 밝은 침실이 되었고 테이프로 막아놓은 창문 대신 제대로 된 이중창이 설치되었다. 멍하니 서 있지 마. 둘째 날, 수리 중인 혼란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연우에게 할머니가 말했다. 이거나 공부해. 그녀는 회사 서류가 담긴 폴더를 건넸다. 회계감사원에게는 익숙한 일이었다. 연우는 마침내 단단한 땅을 찾은 사람처럼 안도하며 숫자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녀가 본 것은 상상을 초월했다. 연 매출 5천억 원, 순이익은 거의 450억 원. 윤희수 할머니는 단순히 부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원도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중 한 명이었다. 엿새 날, 할머니는 새로 꾸민 방으로 그녀를 불렀다. 방은 밝고 신선한 페인트와 열린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닷바람 냄새가 났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놓여 있었고 옆에는 김 변호사가 펜을 들고 앉아 있었다. 첫 번째는 이혼 소송 서류입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두 번째는 회사 지분 35%를 양도하는 예비 합의서입니다. 본 계약은 제가 등기 서류를 모두 준비하는 일주일 뒤에 공증인 사무실에서 체결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운영활동관리위임장인데 오늘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할머니를 쳐다보았다. 저는 그냥 회계사일 뿐이에요. 경험이 없어요. 넌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숫자를 더 잘 이해해. 할머니가 말을 잘랐다. 사람을 이해하는 건 배우면 돼.
가장 중요한 건 내게는 양심이 있다는 거야? 얘야,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란다. 연우는 펜을 들었다. 5년 동안 두려워했던 단어 지혼? 어머니가 항상 저주처럼 속삭이던 그 단어가 이제는 다르게 들렸다. 자유처럼 들렸다. 그녀는 이혼 소송 서류에 서명하고 위임장에도 서명했다. 종이 위에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도 무언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박지훈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서연우, 수산업체의 미래 공동 소유주,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성이었다. 할머니가 미소 지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처음으로 연우는 그녀의 얼굴에서 눈가의 주름이 햇살처럼 퍼지는 진짜 따뜻한 미소를 보았다. 이제 저 망나니에게 메시지를 보내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대감 같은 것이 실려 있었다. 새들을 새 장으로 돌려보낼 시간이야. 연우는 할머니가 건네준 휴대폰을 받았다. 모서리 화면이 깨진 그녀 자신의 낡은 휴대폰이었다. 몇 초 동안 그녀는 텅 빈 메시지 창을 보며 생각을 가다듬었다. 손가락이 약간 떨렸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전에는 자신에게서 본 적 없는 이상하고 짜릿한 흥분 때문이었다. 간단하게 썩 할머니가 새 의자에 앉아 그녀를 지켜보며 조언했다. 내가 공황 상태에 빠진 것처럼, 저들이 너를 생각하는 바로 그 바보처럼. 연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타자를 치기 시작했다. 지훈 씨, 할머니가 밤에 돌아가셨어. 몸이 차가워. 구급차를 불렀는데 경찰이 와서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기다리래. 제발 빨리 와줘. 나 혼자 있기 무서워. 메시지를 다시 읽고 자신의 말에 얼굴을 찌푸렸다. 너무나 사실 같았다. 일주일 전에 서연우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답장은 1시간 뒤에 왔다. 그녀가 회사 재무보고서가 담긴 또 다른 폴더에 몰두해 휴대폰을 거의 잊었을 때였다. 화면이 깜빡였고 연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소리내어 읽었다. 드디어. 이웃들 아무도 부르지 마. 이 경찰한테는 친척들 출장 갔다고 말하고 시체는 어디 안 가. 모레 첫 비행기로 갈게. 애도의 말은 한마디도 없군. 후 할머니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도 서운함도 없었다. 오직 최악의 의심이 확인된 사람의 차가운 만족감만이 있었다.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드디어라니. 이걸 기억해, 얘야. 내가 누구를 사랑했는지 기억하라고. 하지만 모레는 오지 않았다. 3시간 뒤 연우의 휴대폰은 걸려오는 전화로 폭발했다. 지훈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고 끊고 다시 걸었다. 그녀는 받지 않고 화면에 그의 이름이 깜빡이는 것을 희귀한 곤충을 연구하는 학자의 초연한 호기심으로 지켜보았다. 그리고는 공황 상태에 빠진 메시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카드가 정지됐어. 은행 실수인가 봐. 비행기표 살 돈 좀 보내줄 수 있어? 호텔에서 결제를 요구해. 우리 쫓겨나게 생겼어. 연우야, 제발 빨리 답장해. 그녀는 메시지 내용을 할머니에게 보여주었고 할머니는 새 도자기 찻잔에 차를 마시며 콧방귀를 뀌었다. 좀 헤엄치게 더 따뜻한 바다라서 다행이지. 우리 동해였으면 벌써 얼어 죽었을 거야. 저녁에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들고 온 김 변호사가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박지훈의 법인 카드는 정지되었고 회사를 통해 개설된 급여 계좌는 해고와 함께 폐쇄되었다. 그리고 개인 계좌는 횡령 혐의에 대한 고소로 검찰이 압류했다. 159조에 따른 사건이 접수될 때의 표준 절차였다. 3년 동안 그는 보고서에 존재하지도 않은 선박용 연료와 어구를 구매했다고 허위로 기재하고 그 차액을 유령회사를 통해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다. 액수는 꽤 컸다. 2억 5천만 원이 넘었다. 특정경제범죄과 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형사사건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었다. 그들이 거기서 얼마나 버텨야 할까요? 연우가 물었다.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차분하게 들리는지에 스스로 놀랐다. 비행기표 살 돈을 빌릴 사람을 찾을 때까지 사나흘은 걸릴 겁니다. 가끔 동포 관광객들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사기꾼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해가 갈수록 드물어지고 있죠.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4일 동안 지훈, 최 여사, 그리고 유나는 파타야를 헤매며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고 거절당했다. 마침내 서울에서 온 마음씨 좋은 부부가 그들에게 서울을 경유하는 비행기 표를 빌려주었다. 찾을 수 있는 가장 싸고 불편한 노선이었다. 비행기는 밤 10시 40분에 도착했고 그때까지 집은 모든 준비를 마쳤다. 연우는 현관과 거실에 불을 껐다. 집이 애도에 잠겨있다고 생각하게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는 차고가 보이는 창가 그늘에 앉았다.
윤희수 할머니는 방중앙의 새 가죽 의자에 자리 잡았다. 김 변호사가 시내에서 데려온 미용사가 흰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해준 모습으로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다. 손가락에는 커다란 사파이어가 박힌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모든 것과 따로 보관하며 손주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가문의 보석이었다. 긴장되나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물었다. 조금요. 연우가 인정했다. 하지만 아마도 제가 느껴야 할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맞아. 긴장은 모든 게 어떻게 끝날지 모를 때 하는 거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 김 변호사는 무릎에 서류 폴더를 놓고 구석에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복도에는 현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그의 경호팀 소속 젊은이 2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연우는 그들이 평소에 무슨 일을 하는지 굳이 묻지 않았다. 부엌문 뒤에는 이 동네 파출소장인 김경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온갖 일을 겪어 인간의 비열함에 더는 놀라지 않는 사람의 얼굴을 한 지친 중년 남자였다. 고의적 중상해, 학대, 유기 혐의에 대한 고소장이 이미 영상 녹화물 출력본과 함께 그의 서류철에 들어있었다. 밤 11시 15분 차가 소리가 들렸다. 문이 쾅 닫히고 지치고 짜증 섞인 분노에 찬 목소리가 연우의 귀에 들려왔다. 지훈이 어머니에게 무언가 따지고 있었다. 최은숙 여사는 쏘아붙였고 유나는 침묵했다. 현관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 자물쇠의 열쇠가 짤랑거리는 소리. 그들은 자물쇠가 새 건이고 낡은 열쇠가 맞는 것은 일부러 호환되도록 남겨뒀기 때문이라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문이 열리며 10월의 찬 공기와 값싼 술 냄새가 들어왔다. 비행기에서 스트레스를 술로 풀었던 모양이다. 지훈이 어두운 현관으로 들어서며 스위치를 찾으려고 벽을 더듬었다. 그의 목소리, 그토록 익숙하고 이제는 그토록 증오스러운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서연우, 씨발, 왜 이렇게 어두워? 그 바보 어디 갔어? 스위치를 켜는 소리, 새로운 크리스탈 샹들리에. 언젠가 최은숙 여사가 가게에서 우리는 저런 거 절대 못 살라며 한숨 쉬며 바라보던 바로 그 샹들리에가 거실을 따뜻한 빛으로 가득 채웠다. 연우는 들어온 사람들의 얼굴이 길어지며 경악과 공포의 가면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최 여사였다. 그녀는 가방을 떨어뜨리고 가슴을 움켜쥐더니 귀가 찢어질 듯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다. 귀신, 세상에, 귀신이야. 그리고는 문이 닫히지 못하게 막으며 문지방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유나는 뒷걸음질 치다 문지방에 걸려 하마터면 뒤로 넘어질 뻔했다. 지훈은 그저 입을 벌리고 턱이 빠진 채 눈을 휘둥그레 뜨고 서 있었다. 할머니와 연우와 낯선 가구, 그의 포스터가 걸려있던 텅 빈 벽, 그의 운동화가 뒹굴던 깨끗한 바닥을 번갈아 보며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천천히 찻잔을 들었고 절대적인 정적 속에서 얇은 도자기가 짤랑 소리를 냈다. 한 모금 마시고 찻잔을 받침에 내려놓으며 방 안의 온도가 몇 도는 떨어진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정말 죽었다면 지훈아, 널 데리고 가려고 저승에서 일부러 돌아왔을 거다. 하지만 보다시피 그럴 필요가 없었구나. 지훈은 마침내 말문이 트이자 곧바로 공격에 나섰다. 그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전술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곳이 자기 집이라고, 서연우가 미쳤다고, 경찰을 부를 거라고, 할머니가 제정신이 아니라 이 서커스를 꾸몄다고 소리치며 전 부인을 위협하듯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하지만 늘 보던 고개 숙인 눈과 움츠린 어깨 대신 연우가 그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하고 차가워서 지훈은 말문이 막혔다. 내 소유도 아니고 소유한 적도 없는 집에서 목소리 높이지 마. 소파 뒤 그늘에서 김 변호사가 모습을 드러내자 지훈은 움찔했다. 그는 전에 변호사를 본 적이 없었다. 변호사는 차분하고 거의 지루한 듯한 어조로 자신을 소개했다. 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이자 동해수산의 법률 고문, 그리고 동해수산의 설립자이자 대주주이신 윤희수 회장님의 개인 대리인입니다. 회장님이라고 지훈이 되물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어린아이 같은 당혹감이 묻어났다. 동해수산, 내 친할머니다. 윤희수가 차가운 비웃음과 함께 확인시켜 주었다. 내가 수면제를 타서 굶겨 죽이려던 바로 그 폐물. 내가 유산을 가로채려고 죽기만을 기다리던 그 늙은 꼬부랑. 서프라이즈다. 손주야. 김 변호사는 마치 판결문을 읽는 것처럼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박지훈 씨는 5년 전 오직 윤희수 회장님의 개인적인 지시로 회사에 채용되었습니다. 그에게 없는 자격 때문이 아니라
손주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허위 구매를 통해 회사로부터 2억 5천만 원 이상을 횡령했습니다. 오늘 아침 횡령 혐의로 해고되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도 제출되었습니다. 지훈은 하얗게 질렸다.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 좋은 직책, 회사 내 인맥, 성장 가능성이 모두 그가 독살하려던 할머니의 동정이었다. 그는 귀한 직원이 아니라 연민 때문에 참아주던 기생충이었다. 다 저 여자 때문이야. 그가 갑자기 유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 여자가 날 꼬드겼어. 늙은이가 죽으면 우리 멋지게 살 수 있다고 했단 말이야. 미쳤어. 유나가 발끈했다. 내가 직접 할머니 차에 뭘 탄다고 자랑했잖아. 난 내가 농담하는 줄 알았지. 이 정신병자야. 거짓말이야. 거짓말. 최은숙 여사가 바닥에서 소리쳤다. 저 여자 생각이었어. 엄마, 수면제는 엄마가 샀잖아. 신경과에서 처방전도 받았고. 난 나 먹으려고 산 거야. 불면증이 있단 말이야. 그들은 서로에게 소리치고 말을 끊고 비난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자신들을 교활한 승자라고 여겼던 세 사람이었다. 모든 말은 김 변호사의 녹음기에 녹음되고 있었다. 부엌문 뒤에서 김경감이 나와 이 희극을 오래전에 은퇴했어야 할 사람의 표정으로 바라보며 수첩에 조용히 메모했다. 유나가 가장 먼저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벽을 따라 슬금슬금 출구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문손잡이를 잡고 당겼다. 잠겨 있었다. 더 세게 당겼지만 열리지 않았다.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다. 열어줘요. 난 상관없어요. 문은 안으로 열립니다. 아가씨, 김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몸쪽으로 당기세요. 유나가 문을 자신 쪽으로 확 잡아당겼다. 문이 활짝 열리자 현관에는 막 도착한 또 다른 경찰관이 서 있었다. 유나는 달려가던 기세로 그에게 부딪혔다. 그는 반사적으로 그녀의 팔을 잡았고 그녀의 손목에서 태국 짝퉁 시장에서 산 듯한 싸구려 반짝이는 팔찌가 떨어졌다.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라고요. 그녀는 마치 절도 혐의로 몰린 사람처럼 소리쳤다. 진정하십시오. 부인 예 경찰관이 팔찌를 주어 그녀에게 건넸다. 여기, 당신 장신구입니다. 김경감이 손을 들어 소란을 중단시켰다. 충분합니다. 박지훈 씨, 최은숙 씨, 당신들은 고의적 중상해, 학대, 유기, 그리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체포됩니다. 따라오시죠. 지훈은 저항하려 하며 변호사와 자신의 권리에 대해 소리쳤지만 경찰은 그를 차분히 벽으로 돌려세우고 수갑을 채웠다. 최 여사는 심장이 아프다며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가 끌려가기 전 연우가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눈을 들었다. 그의 눈에는 애원, 연민에 대한 희망, 항상 용서해주던 옛날의 서연우에 대한 기대가 스쳤다. 연우야, 내가 다 설명할게. 너 나 알잖아. 그녀는 그를 잠시, 또 잠시 쳐다보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5년 동안 끼고 있던 얇은 금반지인 결혼반지를 꺼내 그의 발밑에 던졌다. 반지는 라미네이트 바닥에 쨍소리를 내며 구석으로 굴러갔다. 알았었지. 그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젠 아니야. 나에게 당신은 그냥 형사사건의 피고인일 뿐이야. 모르는 사람. 경찰관이 그를 출구 쪽으로 밀었고 그 순간은 영원히 사라졌다. 연우는 경찰차가 자신의 과거를 10월의 밤속으로 싣고 가는 것을 문간에 서서 지켜보았다.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소금기 섞인 공기가 눈을 따갑게 했다. 하지만 5년 만에 처음으로 이 냄새가 쓸쓸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 모든 세월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움이 마치 존재한 적도 없었던 것처럼 사라졌다. 문 닫아라. 연우야, 등 뒤에서 윤희수 할머니가 말했다. 바람 들어온다. 내일은 할 일이 많아. 연우는 입꼬리만 살짝 올려 미소 짓고는 문을 닫았다. 그날 밤 그녀는 새 침실, 깨끗한 침대, 따뜻한 이불 아래에서 잠이 들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불안한 꿈을 꾸지 않았다. 오직 고요함과 평화, 그리고 더 이상 그리움의 냄새가 나지 않는 소금기 섞인 바닷바람만이 있었다. 몇 달은 길고 사건으로 가득 찬 하루처럼 흘러갔다. 연우는 가끔 지훈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영원한 죄책감과 피로감과 함께했던 이전의 삶이 이제는 비현실적인, 마침내 깨어난 악몽처럼 느껴진다는 생각을 했다. 재판은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10월 밤 이후 10개월이 지난 8월에 열렸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법정은 작았고
벽에는 빛바랜 초상화가 걸려 있었으며 의자는 삐걱거렸다. 연우는 증인석에 앉아 판사가 단조로운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는 것을 들었다. 검사는 모든 카메라 영상과 독극물 검사 결과를 제출했다. 할머니의 혈액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페노제팜 성분이 검출되었다. 2억 원이 넘는 횡령에 대한 재무서류도 증거로 제출되었다. 박지훈, 고의적 중상해, 학대, 유기,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 사기, 모든 혐의를 종합하여 징역 8년, 최은숙, 동일한 혐의로 징역 6년, 교도관이 지훈을 법정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 그는 연우 앞에서 멈춰섰다. 흰 콧수염을 기른 나이든 교도관이 잠시 허락했다. 지훈은 그녀의 얼굴에 대고 씩씩거렸다. 넌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나가면 넌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연우는 눈썹을 치켜올리고 차분하게 거의 지루한 듯 대답했다. 8년 뒤면 당신은 43이겠네. 학력도, 기술도, 인맥도 없이 노인 학대 전과까지 달고 누가 당신을 슈퍼마켓 경비원으로라도 써줄까? 그것도 힘들겠지? 그때쯤이면 난 수천억 원대 회사의 이사회 의장이 되어 있을 거야. 정확히 어떻게 날 춤추게 만들 건지 말해줄래? 지훈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다시 열었지만 아무 말도 뱉어내지 못했다. 교도관은 참지 못하고 헛기침을 하더니 웃음을 감추려는 듯 기침을 하고는 지훈을 출구 쪽으로 밀었다. 갑시다. 달변가 양반. 재판 후 1년이 흘렀다. 9월에 저녁 노을이 해운대 앞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일 때 연우는 자신의 새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바다가 보이는 그녀가 여전히 직접 요리하기를 좋아하는 넓은 부엌과 이제는 어떤 친척보다도 가까워진 할머니를 위한 아늑한 방이 있는 아파트였다. 예전 집은 팔았다. 너무나 많은 무거운 기억이 그 벽에 스며들어 있었다. 그리고 이 밝고 넓은 바다와 신선한 페인트 냄새가 나는 아파트를 샀다. 비즈니스 센터 10층에 있는 그녀의 사무실은 부산항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동해수산의 재무이사 서연우는 항구의 배들을 보며 이것이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연 매출 5천억 원, 수백 명의 직원, 12척의 선단, 그리고 그녀는 해내고 있었다. 숫자는 그녀의 영역이었고 양심은 나침반이었기 때문이다. 윤희수 할머니는 공식적으로 은퇴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회사에 들러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30년 동안 회사에서 일하며 그녀의 젊은 시절을 기억하는 직원들과 차를 마셨다. 그녀의 건강은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다. 규칙적인 식사와 좋은 보살핌, 그리고 스트레스 없는 환경은 인체에 기적을 일으켰다. 알다시피 할머니가 노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주름졌지만 여전히 강인한 손가락으로 제스민 차가 담긴 찻잔을 들고 있었다. 내게도 자식들이 있었고 손주도 있었지. 모두 썩었어. 탐욕스럽고 파렴치하고 내 죽음을 축제처럼 기다렸지. 그런데 너, 지훈이가 하녀처럼 데려온 남의 집 아이인 내가 마음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어. 연우는 말이 없었다. 태양이 천천히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하늘을 구릿빛으로 물들이는 것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눈을 따갑게 했지만 그것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좋은 눈물이었다. 내가 나의 진짜 유산이야. 할머니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다. 대개 조업 쿼터도 선단도 계좌에 있는 수십억도 아니야. 부가 단지 돈만이 아니라 양심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할 사람, 바로 너야. 고맙습니다. 할머니, 연우가 조용히 대답하며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모든 것에 감사해요. 믿음에, 교훈에, 그리고 제 자신이 될 기회를 주신 것에. 할머니는 그녀 특유의 콧방귀를 뀌었다. 인정에서부터 아이러니까지 무엇이든 의미할 수 있는 소리였다. 그리고는 실제 힘든 것보다 신용으로 더 크게 끙 소리를 내며 의자에서 일어났다. 자, 감상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저녁 먹으러 가자. 만두 해준다고 약속했잖아. 그들은 함께 부엌으로 갔다. 한때는 남이었지만 이제는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가까워진 젊은 여자와 노파. 유전자가 아니라 함께 겪어낸 시련과 배신의 불길 속에서 단련된 신뢰라는 더 강한 무언가로 묶여 있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 항구, 정박 중인 배들, 광안대교가 켜지고 있었다. 해운대 앞바다 위 하늘에는 인간의 드라마에는 무관심하지만 어쩐지 오늘따라 거의 다정하게 느껴지는 첫 별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연우는 냉장고에서 반죽을 꺼냈다. 할머니는 식탁에 앉아 요즘 젊은이들은 제대로 만두를 빚을 줄 모른다며 무언가 투덜거렸다.
이 평범한 일상의 풍경 속에는 그녀가 지훈과 함께한 5년의 결혼 생활 전체보다 더 많은 온기와 진정한 가족애가 있었다. 정의는 승리했고 자신의 가족 손에 거의 죽을 뻔했던 여자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를 구한 여자는 그들의 이야기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장은 이전 장보다 훨씬 더 밝을 것을 약속하고 있었다.